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8.15 광복절이었죠.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일요일과 8.15 광복절로 이어지는 이른바 퐁당퐁당 휴일입니다. 아마 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월요일 날도 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그랬어 퐁당퐁당 휴일이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이 이렇게 끼면 그 가운데 있는 날은 대개 이 연휴를 소비를 하라라는 차원에서 같이 일월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이어지는 거죠. 토일월화 이렇게 연휴를 보내는 게 아주 상당수 그 기업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더군다나 폭염이 몰아치는 그런 8월 중순에 8.15 연휴, 광복절이 낀 연휴를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15 광복절 행사가 광화문과 숭례문, 또 보신각종, 시청 앞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아투 현장에서도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10만 명이 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아시는 분들이라 또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떤 게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 그 현장, 저는 뭐 30년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또 취재 본능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이 폭염 속에 이 현장에를 나왔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뭐 천성이 기자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튼 8.15 이른바 보수 우파의 대결집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뭉치면은 얼마나 많은 그 용광로 같은 힘이 샘드는지 죄송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목이 이렇게 갈라지네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나고요. 여기서 저쪽까지 그저 한 100m, 200m를 옮기려고 하면은 온통 이 티셔츠를 중심으로 옷을 한 2개, 그럴 줄 알고 옷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효용이 없더군요. 새 옷을 갈아입어도 또 주르르 땀이 흐르고요. 물론 각오하고 현장에를 갔습니다만은 땀을 흘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현장을 가서는 안 되겠죠. 가만히 있어도 그 폭염과 그런데다가 그 수십만의 그 외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한껏 고조를 시킨 하루였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투데이 아투 현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좀 이렇게 재편집해서 압축해서 일요일경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다른 일이 바빠서 화면을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주일에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희님이 아주 열심히 그렇게 이 선도를 해 주셔서 도희님을 그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스패너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위촉을 했는데요. 도희님께서 이렇게 바빠서 사실 몇 번 고사를 했지만 김 박사가 저 정도 하면은 그냥 수용을 하자 싶어서 도희님 감사드립니다. 도희님, 금비님, 김 박사도 현장에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도희님, 금비님, 문미연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재영킴님, ABCN님, 소리뜰님, 우리 참 스패너님들이 정말 일당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아시아 최고의 명 스패너님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집결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 개딸들이 꼬랑지 냈나 봐요. 소리뜰님. 그렇죠. 그러면은 이슈 1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박근혜 지시 충실히 따랐다는 이재명의 변명, 정말 충실히 따랐을까요? 아니,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박근혜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고 저렇게 아주 항변을 하고 있나요? 네, 참 알다가도 무립니다. 역시 이슈환이 부친 상당한 얘기를 제가 깜빡했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슈환은 시작을 했으니까 이슈환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을 그 사이에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박근혜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글쎄요, 참 사람이 이제 그 코너에 몰리면은 아주 위기감을 누리면은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는데요. 바로 이재명이 전 당원들, 당직자들에게 소환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편지를 보았는데 이 편지 내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서 다들 아연실색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왜 백현동 용도 변경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이제 이런 용도겠죠. 네. 그런데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여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핑계를 댈 정도니까요. 자, 백현동 개발이 특혜였다는 점도 이재명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현동 개발이 특혜였는데 나는 해주고 싶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내가 성남시장으로서 마지못해 응했다, 이런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핑계를 댈 정도로 이게 특혜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방증인 것이죠. 방증. 네, 이 특혜가 제 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백현동 부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개발입니다. 예컨대 백현동 부지가 뭡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위치해 있는 옹벽 아파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옹벽 아파트를 그렇게 무리하게 개발을 했는데 원래 자연 보존 녹지지대였습니다. 그 상태가 자연 보존 녹지 상태였는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4단계를 상향 조정을 한 게, 이거는 제가 기자생활 30년을 하고 정치부, 경제부에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 보존 녹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녹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준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지역, 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를 상향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검찰 진술서를 요약을 한 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반론. 첫 번째, 로비를 받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서 민간 특혜였다.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요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자료인데요. 네, 주거지역 금지한 도시기본계약에 맞추려면 준주거가 불가피했다. 용도 변경 혜택은 소유자인 식품연구원, 말씀드렸죠. 식품연구원이 혜택을 받다. 내가 본 게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이 본 게 아니라 식품연구원이 받다라는 그런 아주 황당한 그런 논리였죠. 성남시는 개발 이익 중에서 약 1,000억 원의 R&D 부지 7,500평 확보한 것뿐이다. 기부 건물을 땅으로 교환하고 민간임들을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다고 이것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이 요구를 했다. 모든 것을 다 식품연구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핑계로 다 지금 돌리는 것이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체적 진실 아래로 좀 가보시죠. 네, 실체적 진실은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4단계를 상향 조정한 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이게 특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준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경유는 이렇다. 즉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용도 변경 지시 또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토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와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다.
성남시는 2014년 2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벤처 R&D 등 첨단 산업 중심지로 지정하여 주거용지로 변경을 불허하는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다. 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8차례나 유찰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지시했고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예, 말끝마다 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백현동 개발을 해서 민간 사업자가 여기 아파트 옹벽 아파트, 그 유명한 옹벽 아파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옹벽 아파트를 지어 3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분양 수익을 거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회에게 판박이인 것이죠. 판박이. 또 성남서 시장 선거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이모 씨가 백현동 대관 업무를 한 게 드러났다 하는 얘기가 다 드러나니까요. 예, 글쎄요. 예,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적인 결재권자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여기 당원에게 보낸 글에서 나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게 있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현금을 받거나 통장에 돈 보내라고 해서 사익을 취한 게 지금까지 예,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데도 최종 선고가 무려 22년이었습니다. 22년. 네. 글쎄요. 그렇다면은 22년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의 견주어 보면은 이재명은 글쎄요, 22년 이상의 당연히 선고를 받아야 되겠죠. 예, 아예 이재명의 당원들 이 레터 편지를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저렇게 4번째 희생양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겠죠.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던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입니다. 예, 또 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저 맞춤법은 또 아주 형편없군요.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던 예, 이거는 이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온 것이죠. 예, 나던 말던이 아니라 나든 말든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제가 아주 이재명이라면 모든 걸 다 저렇게 지적을 하고 싶군요. 예,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저거를 그냥 아무 또 틀린 그 맞춤법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만천하가 보는 그런 그 공개적인 그런 그 편집글에다가 저렇게 쓰고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라고 이재명, 예, 밑에 걸 조금 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한 것이고 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다 누렸으며 성남시는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 진실을 무능한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드림 8월 15일 날 참 광복절에 저런 얼토당토한 그 편지를 당원들에게 하면서 또 저에게 마찬가지로 혹세무민입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을 했다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나는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왜 나만 갖고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4번씩이나 백현동 특혜 의혹을 검찰을 수사받게 해? 라는 얘기입니다. 네. 글쎄요. 이 최종 결재권자가 자기인지를 도대체가 모르는 모양입니다. 예? 최종 결재권자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옹벽 아파트를 들면서 4단계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성남시장이고 그래서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의 돈을 버는 것도 다 뭡니까 대장동 개발과 아주 유사한 판박이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전선동에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글쎄요, 뭐 별 우리는 걱정을 안 하죠. 왜? 대한민국 검찰이라든가 아직은 물론 뭐 그중에 정치 판사, 세 번째 이슈에서 다를 박병곤, 네, 이런 정치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판사도 물론 곳곳에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빼박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백현동 특혜, 이거는 이재명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논평의 말미를 장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안면인식장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면인식장애, 이 얘기는 왜 나왔죠? 나는 원래 안면인식장애의 그런 그 병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한 3일 전에 했죠.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예, 바로 곧이어 선고가 내려질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호주에 가서, 뉴질랜드 가서 골프 치고 같이 관광도 하고 트램, 예, 산을 올라가는 트램도 타고, 그런데 나는 김문기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로 선거법 위반에, 조금 있으면 이제 선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안면인식장애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면인식장애. 그 관련 내용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불리한 것은 어떻게든지, 예, 이 팩트가 아닌 걸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이 선두권에 있는 사람일 텐데요.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나는 실제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안면인식 장애의 증상이 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참 구차한 발악을 한다. 그 관련 내용 조금 밑으로 내려가 봐 주세요. 안면인식 장애를 어떠한 사항에서 얘기를 했는지 이재명이 최근 재판에서 얘기한 겁니다. 안면인식 장애를 거론하면서 고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데 대해, 그렇게 나는 안면인식 장애, 안면, 얼굴이죠. 얼굴 인식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김문기 처장을 내가 모른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체 이재명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다 안면인식 장애로 통해서 모른다고 할 것이냐. 참 그렇습니다. 이제 하다 못해서 안면인식 장애까지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는 정말 아주 어안이 벙벙한 그런 내용을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이재명. 글쎄요, 도대체 너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자체가 워낙 또 이게 잘 이렇게 이 회전이 되니까 그때마다 피하고 이 선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네, 대한민국 그 정치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자격 상실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 1,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는 이재명의 허무맹랑한 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렇지만 조금 너무 길어져서 이걸 어떡하나 했다가 바로 이슈 안으로 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네, 8.15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읽는 도중에 아버님이 굉장히 위독하시다, 곧 숨지실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직행을 해서 다행히 임종은 지켰다고 하지요. 네, 숨이 끊기기 직전에 임종은 지켰는데, 글쎄요, 아마 아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아들이나 딸 얼굴 한번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글쎄요, 비행기가 도착하고 인천공항에서 택시 타고 올 때까지 숨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지탱을 하다가 얼굴을 보면은 바로 숨이 멎는 그런 우리가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보고 싶은 그 아들의 그런 임종,
이제 왔구나, 우리 성렬이가 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임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얘기가 따라가죠. 네, 일단 그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네, 돌아가신 거는 서울대병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모신 거는 신촌 세브란스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는데요. 네, 그것은 윤기중 명예교수가 연대 교수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는 연세댁 인근인 연희동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데로 더 모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돌아가시는 서울대병원, 이 빈소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연결식장인데요. 이게 가족 사진입니다. 부친 고 윤기중 명예교수가 이 한참 때 모양이다. 저게 한 중학교쯤 되는 상황이니까 50대쯤 됐겠나요? 맨 오른쪽이 윤 대통령. 글쎄요, 지금 얼굴이 많이 남아 있죠. 가운데가 꼬맹이가 여동생, 엄마 그리고 윤기중 교수. 요거는 어디 산소를 갔다 온 모양입니다. 이면의 무덤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이면의 무덤. 얼굴이 옛날 모습이 많이 그래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도 어제 많이 회자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왼쪽, 윤기중 교수가 오른데인데 아마도 어디 지리산인가 이게 등산을 했을 때 지리산인지 아니면 뭐 더 가까운 산인지 그때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저 아버지의 기품이 있는 모습이고,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저 당시에는 저 등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살이 많이 쪘죠. 지금보다도 얼굴 살이 도톰하고 또 이 체격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글쎄요,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 사법고시 구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8번을 떨어져서 9번째 된 상태라 아마 그 당시의 사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튼 두 분의 어떤 그 기품이 어느 정도 배겨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돌아가시 직전에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모자를 썼지만 나름대로는 또 이 학자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 보니까 몇 달 안 된, 지금으로부터 몇 달 안 된 그런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윤기중 교수가 제1 멘토라고 하죠. 윤 대통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제1 멘토임에는 분명합니다. 돌아가실 때조차 뭡니까?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꾸준하게 항상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그것처럼 또 소중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절대 부정한 돈 받지 마라.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윤리가 있다. 부정한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삐뚤어진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고 광복절 경축식 직후 임종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뭐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광복식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쟁취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했죠. 우리의 독립운동, 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것이 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징인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시련의 극복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광복절의 기념사를 들어도 이렇게 아주 굳센 앞으로 4년 동안의 국정의 지침을 확실하고 든든하게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사진을 쭉 여러분들이 다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 사진을 조금 몇 장을 더 보여주시죠.
오늘은 뭐 어차피 경건하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자리니까요. 관련 사진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아마 뒤에 사진을 뒤에 배경을 한번 클로즈업을 하면요. 아마도 도봉산이 틀림없습니다. 예, 제가 자주 갔던 데인데요. 도봉산 저 뒤에 있는 게 아마 인수봉일 거고요. 도봉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수건을 이렇게 둘러매고 아주 좀 익살 표정으로 찍고 있는데요. 예, 학창 시절 윤 대통령과 윤기중 교수가 어디 등산을 해서 도봉산 어귀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 저렇게 참 잘 보관이 돼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네, 어디 뭐 운동회 때 찍은 사진도 예, 다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 홍보담당관 쪽에서 다 나온 얘기니까요. 네, 이러이러한 아버지와 얽힌 사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우리 마음속에 훈훈하게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그죠? 이게 텐트가 치고 운동회가 맞습니다. 운동회가 예, 성렬 윤 대통령이 어디 SNS에서 가져온 그런 상인인데요. 저렇게 잠바에 와이셔츠를 입은 윤기중 명예교수 고인이 어제 됐습니다. 예, 요 옆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꼬맹이가 여동생 예, 엄마의 모습도 아주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사진이 예, 요거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사법연수원 입학이나 또는 졸업이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서울대 입학이나 졸업인데 요런 저 건물은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아마도 서울대가 아니고 예, 그 사법연수원의 입학이나 졸업 같습니다. 예, 서울대 그 건물은 제가 이렇게 다 일정한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저거 서울대 그건데라는 것을 제가 아는데 아마도 예, 입학이나 졸업 때 모습 같은데요. 예, 여기에 꽃다발 하나 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니까 열심히 해라고 하는 글쎄요. 아버지가 참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모습이 여러 사진에서도 참 나타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윤기중 예, 고인이 되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그런 삶과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아들의 그런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8.15 경축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진정한 독립운동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징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쟁취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8.15 때 광복절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걸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슈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 2로 보여주시죠. 감사원이 잼버리 고강도 감사에 착수를 했다. 잼버리 고강도 감사에 착수를 한 감사원. 제가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잼버리가 다 끝나고 토요일 날 이른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날레를 장식을 했죠. 그리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잼버리 참여를 한 151개국 45,000명 이 젊은 층이 한국을 떠날 때는 매우 아쉬워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한국에 좀 일주일만 더 머무르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올 때 이미 비행기표를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뭡니까 비행기를 뒤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또 그만큼 페널티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뭐 청년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한국에 며칠만 더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그렇지만 아주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 네, 상암 월드컵장에서 그런 폐영식 우리는 보통 폐막식으로 하지만 거기는 그 병영할 때 그 영자를 써서 개영식, 폐영식 잼버리 대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게 잼버리가 원래는요 잼버리가 잔치, 화려한 잔치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원래 어원에 화려한 잔치, 봉사, 이런 개척 이런 것들이 잼버리의 원래 어원이 그렇습니다. 아주 이 잔치가 글쎄요 시작할 때 그리고 워낙 폭염과 나무 하나 없는 그 장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 예, 그 사막에서도 잘 자라나는 대추야자조차 새만금에는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간척지기 때문에 염분이 너무 짭짜름한 염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대추야자조차 자라지를 않는다는군요. 바로 그 야영지에서 새만금에서 그 4만 5천 명의 세계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대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먼저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드러나는 게 왜 새만금의 젊은 층들을 다 풀어놨느냐? 바로 새만금 개발, 새만금 SOC에 정부 돈을 끌어다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은 이게 안 되니까 자 봐라. 새만금이 여기에서 열리니까 우리가 빨리 도로도 놓고 또 기반시설도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달라 이거죠. 돈 달라. 정부의 그 돈이 다 우리 돈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수중에서 다 세금으로 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불, 뭐 어디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든가 또 다치신 분 빨리 낫게 해야되라는 아주 정성 들여서 연불을 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연불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제밥, 돈, 야 눈 번 돈 빨리 돈 보내 해서 무려 11조나 되는 SOC 기반 시설에 대한 그 투자뿐만이 아니라 1171억 운영비를 받았는데 실제로 300억도 투자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71억 이산이 확정이 됐는데 실제로 이 투하한 건 돈을 쓴 것은 300억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80억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감 빼먹듯이 돈을 눈먼 돈을 뭐라고 합니까? 젊은 층들은 뭐 슈킹이라고도 하고 뭐 인마이 포켓이라는 얘기도 하고 자기만 또 먹으면 안 되니까 주위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고 그게 바로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죠. 이권 카르텔.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50년 동안 독식을 한 호남에서 아무도 견제 세력이 없는 그런 민주당 독식 호남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 호남 시스템이 저 같은 비리, 먹이사슬, 부정부패, 이권 카르텔 이런 호남 시스템의 그런 이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른바 호남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호남 시스템을 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동식, 뭐 여러분 아시죠? 주동식 그분도 계시고 이양승 군산대 교수, 그분의 칼럼은 네 번째 이슈에서 또 제가 다룰 텐데요. 이마 호남 출신의 그리고 지금도 호남에 있는 광주 한 분은 군산인가요? 거기에 있는 호남 지식인들 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게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궤도를 이렇게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잼버리 고강도 감사를 착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무감사, 뭐 전라북도라든가 또 부안군수 공무원들 또 뭡니까 조직위원회 또 집행위원회 이런 직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됐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여기서 끝나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날 수가 없고요. 바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감사원의 직무감사에서 끝나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강제 수사권이 딱 두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경찰, 하나가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강제 수사를 일어나서 이런 눈먼 돈이라고 해서 돈을 탐한 사람들 전원 색출을 해야 됩니다. 전원 한 명도 예외 없이 색출을 하고 이 색출을 바탕으로 당연하게 전원 엄벌에 처하는 그거를 대한민국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이제 뭐 잼버리도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들 그동안에 또 뭐 박복에 이 박봉에 시달렸을 텐데 그냥 좀 해먹게 놔도 이게 과연 정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 대한민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100%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비리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호남 시스템, 이른바 40년, 50년 동안 독식한 민주당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게 바로 엉터리 호남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이 감사원 고강도 감사에 이어서 검찰의 강제 수사권이 이 잼버리를 제대로 수술하기를 바랍니다. 임꺽정님이 구상권 청구라는 얘기를 쓰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구상권 청구는 뭡니까? 그들에게 물어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부 지금 급한 거는 다 국고로 어떻게 했는데 이 국고가 국민 여러분의 세금에서 나온 거니까 구상권 청구, 돈 먹은 사람들이 다 토해내라. 그리고 부실한 거 다 물어내라 하는 얘기가 바로 구상권 청구니까요. 네. 두 번째 이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새만금 이 와중에요. 새만금 공항 입찰이 진행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 글쎄요. 참 새만금 공항 지면은 누가 그 새만금 공항을 이용을 합니까? 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 공항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잼버리 후폭풍 속 경제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예, 이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죠. 이 공항은 전라북도만의 SOC 특혜 아니다. 원래부터 지금 새만금 공항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 아니냐. 내년에 중반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새만금 공항에 제 판단으로는 저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또 하나가 김해공항, 네, 정도, 요새 청주공항이 조금 이제 중부권에 많은 그 여행객들이 다시 그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붐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청주공항을 제 고향 이 청주지만 한 번도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요. 그런 공항 빼놓고는 전국에 있는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뭐 양양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지금 텅텅 빈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5편, 7편 이 운행을 한다. 도대체 그렇게 국민 혈세로 공항을 지어놓고 국제공항을 지어놓고 하루에 10편도 안 되는 이륙하고 착륙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무안공항에는 그 활주로에다가 주민들이 뭡니까? 고추를 말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네, 전라북도 무안공항에 고추 말리는 이 농민들 해가지고 이 비행기 활주로가 이륙과 착륙할 때 써야 되는 그 광활한 활주로를 고추 말리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왜? 비행기가 오늘은 이제 안 온다는 거 뻔히 아니까 거기에 마음 놓고 고추를 만든 그런 공항은 근데 왜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이라든가 지역의 공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에 내가 전라북도 무안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은 그래도 공약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지금 헛된 말 한 거 아니죠. 바로 저 고추 말리는 모습입니다. 활주로에 고추와 멸치까지 말린다. 지역 비하로 번진 신공항 논란. 지금 이 고추 말리는 모습이 잘 보여지죠. 저게 이제 활주로의 일부로 돼 있는 겁니다. 저 무안도 그렇고 여기는 여기에 이제 이 고추는 활주로가 아니군요. 네, 아무튼 거기에 두 개가 돼 있는데 무안에도 저게 문제가 됐습니다. 활주로에 고추와 멸치를 말리더라 하는 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방영이 되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새만금 공항에 입찰을 강행한다. 글쎄요. 새만금 공항 저기에 기업이 많나요?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볼거리가 많나요?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주민들 소수 일부가 이용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세금이 경제성 평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참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새만금 공항 입찰
진행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 하니까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취소했다던 프레 잼버리 부지 매립도 못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이렇게 형편없이 아주 미흡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 프레 잼버리 한때는 잼버리 앞에 PRE가 들어가지고요. 사전, 이전 이런 뜻이죠. 즉 사전 점검을 하는 행사가 프레 잼버리입니다. 프레 잼버리인데 취소가 됐다는군요. 취소가 됐는데 글쎄요. 참 준비 과정이 이렇게 이가 형편없이 진행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지 매립 사업 기간으로 2020년 상반기 발주 착공해 작년 말 준공까지 지금부터 61개월이 걸렸다. 신속 협의를 통해서 단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를 시켰는데 여성가족부 마찬가지요. 작년 2월까지 부지 매립 완료 필요하다라고 자꾸 이제 경고 등을 내립니다. 2월 28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잼버리 부지에서 프레 잼버리 개최 불가 시 타지역 개최 방안 또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검토를 한다. 계속 지금 위험하다 준비가 너무 소홀히 됐다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요. 2020년 1월에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계약과 착공이 들어가는데 어떤 일인지 취소가 됐습니다. 프리잼버리 개최 2주 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예, 이 프레잼버리 개최가 불과 2주 전에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지금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저 때는 다 코로나 걸렸다 하는 게 다 핑계로 될 수가 있는 시기니까 꾀를 낸 거죠. 코로나19로 프리잼버리를 취소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12월 16일에 겨우 부지 매립이 완료가 됐는데 예, 프레잼버리는 이미 취소가 된 지 오래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대원들이 철수한 후 부안군 잼버리 야영지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달 1일 시작해 12일 공식 종료한 잼버리 대회는 대회 부지 선정과 준비 부족, 운영 미숙 등으로 아주 큰 논란을 빚었다.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는데 새만금 잼버리는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서울로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오고 난 뭡니까? 윤석열 잼버리는 사실 피날레를 잘 장식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서울시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 기사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각별히 감사의 그런 그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정말 많이 도와줘서 또 아주 즉시 모든 서울시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그 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관련된 기사까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 관련 기사가 중앙일보에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윤석열, 오세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이게 이 정도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뭐 또 각종 다들 지자체도 많이들 의무로양으로 도왔을 텐데 특별히 서울시의 서울시장 한테 각별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요. 잼버리 밀월 이런 얘기로 합니다. 잼버리 밀월 휴가 반납한 오세훈에게 고맙다는 윤석열 심상찮은 잼버리 밀월 이게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죠.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그 주에 휴가를 갈 예정이었는데 이른바 저 잼버리 사태가 난 상황에서 휴가도 반납하고 서울시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을 해서 잼버리 수도권과 서울에 올라오는 그런 4만여 명의 세계 청소년들을 불편함이 없게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야외 활동 이런 것을 아주 말끔하게 뒤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는 야 서울시가 정말 마치 자기 일처럼
서울시 잼버리처럼 그렇게 움직여졌구나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언론에서는 바로 잼버리 밀월, 윤석열과 오세훈의 잼버리를 통해서 밀월 관계가 왔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오세훈 시장이 마포구 홍대 제2기숙사를 방문해서 대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하여튼 휴가를 반납한 그 상태부터 꽤 여러 사람이 정말 아주 서울시가 이번에 아주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데 큰 그 공을 세웠구나, 그 기여를 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돼 있어가지고 급기야 윤 대통령이 이 청와대 참모들 회의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참 서울시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마무리가 잘 돼서 서울시장에게 내가 직접 전화로다가 감사의 말을 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휴가도 반납하고 전 간부들 다 모은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서울 잼버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5일 정도 남은 그 잼버리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진두지휘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저런 위기에 빠진 그런 것은 당연히 뭐 서울시장이 저 국책 사업은 당연히 도와야 하는데, 네, 꽤 그래도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잼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고요.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네, 만평입니다. 검찰 출석 능력평가 D-1. 검찰 출석 능력평가. 네, 살아야 한다. 이거는 뭐죠? 백현동 의혹, 제명, 당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쭉 나오네요. 백현동 의혹에서 화살을 맞는 이재명 모습인데 당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그 편지를 쓰는 이재명 뒤에 화살이 딱 꽂혀 있는데요. 이재명 그 앞에는 살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검찰 출석해서 능력을 평가를 하는 D-1 출석하기 하루 전날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당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재명 뒤에 화살이 딱 꽂혀 있다. 글쎄요. 화살이 꽂혀 있어도 아픈 신용 내지 않고 내가 빨리 당원들한테 편지를 써서 일단 당원들을 내 편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쎄요 의지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만평 보겠습니다. 네, 지키려는 자 전북도 명예실추 묻고 않겠다. 잼버리 적극 대응 전북도 지쳐가는 자 폐지론 숨죽인 여가부. 요건 뭡니까? 전라북도 지사하고 여가부 장관 김현숙 두 사람을 비유를 했네요. 지키려는 자와 지쳐가는 자. 저 김관현 전라북도지사는 자기 책임인 없다라고 지키려는 자 막 저 돌멩이 나오는데 저 방패로 막고 있죠. 전라북도 명예실추 묻고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김관영 지사 얘기고, 그 다음에 지쳐가는 자 김현숙 장관을 지금 패러디를 한 건데, 아이고 그래 돌 던지려면 던져라 이제 막을 힘도 없다라고 지금 아예 방패도 없이 다가오는 그런 각종 오물과 돌멩이, 깡통 같은 거를 지금 막고 있는, 어차피 뭐 여가부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공약이었으니까요. 이제 뭐 내가 더 남아있을 게 뭐가 있느냐, 던져라 던져라고 하는 그런 만평이네요. 그래서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런 국가 이 정책, 국가 시책에 좀 안일한, 실제로 작년 국감 때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이러이러해서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라고 하니까 태풍 피해도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순항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된 상황이니까요. 여가부 장관 김현숙의 책임도 당연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평 두 개, 만평 두 개가 지금 최근의 현안 이슈에 대해서 잘 짚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판사 임용 후 정치글을 싹 지운 박병곤. 판사 임용 후 정치글을 싹 지웠다. 박병곤 판사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는데요. 그 발단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른바 정진석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비대위원장을 했었죠. 비대위원장 충남 공주와 부여가 이 지역구인데요. 글쎄요, 정진석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만은 글쎄요, 저와 정진석 의원이 좀 닮기는 닮았습니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진석 의원도 어디 가면은 저 동아일보 기자 김동원 기자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형제 아니냐. 근데 성은 하나는 정씨고 하나는 김씨니까 뭐 이렇게 바로 친형 동생은 아닐 텐데 뭐 이렇게 많이 닮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많이 닮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아주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특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비슷해서인지 많이 닮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 정진석입니다. 공주 부여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이 1심 판결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어떻게 내렸나요?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판결을 지었지요. 아마 2년 전에 정진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뭐 가출을 부인이 하고 그 충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렸다는 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바로 사자,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이다 라는 걸로 기소가 됐죠. 바로 그 기소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이 아주 많이 이른바 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죠.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고 부엉방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그날 벌어진 일이 이렇게 회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쓴 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기소가 됐는데, 이 기소를 지금 박병곤 부장판사가 실형을 때린 겁니다. 실형을 때린 것을 지금 여러 파티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거는 좀 심하다, 정치 판사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짙게 깔린 거 아니냐, 바로 그렇게 해서 3일 전부터 얘기를 한 것이죠. 즉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인데 이게 이제 뭐 2심, 3심까지도 가야 될 상황이니까요. 내년 5월, 4월 10일 날이 총선이고 5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5월 말까지 임기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 뭐 배지를 떼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이게 끝까지 2심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 도래가 되니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부장판사 박병곤이 판사 임용 후 자기가 정치색을 드러낸 글을 싹 지웠다는군요. 그러니까 이 박병곤 판사는 원래 정치 성향이 굉장히 짙은 그런 판사로 판사 세계에 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 그런데요, 이 해당 글들, 박 판사가 자신의 친민주당 성향, 친야지요, 친야 성향을 가감없이 노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 시각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재직 중 쓴 정치 성향 글. 2019년 10월부터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바로 이 박병곤이 쓴 그 내용입니다.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를 했다.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약자라고 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2021년 4월에는 또 박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장면을 캡처를 했다. 즉 박영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졌죠. 그러니까 박영선이 오세훈에게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장면을 캡처했다. 그러니까 박영선 괜찮아. 질 수도 있지 뭐 라고 박영선 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5월 3월 달에는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이제 이재명이 진 이후에군요. 이재명이 대선 패배 직후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했다. 예, 괴롭다 이거죠. 자기도. 왜? 이재명을 지지했으니까.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참 예. 그래서 이 판사가 재직 중에 쓴 정치 성향 글이 대표적인 게 이 세 개만 예, 소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박 판사가요. 올 2월 달에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5 단독으로 이동을 했는데 예, 한 달쯤 지난 3월에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즉 정진석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첫 기일이 잡혔다가 5월 30일 날로 미뤄졌는데 페이스북 글 삭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걸 보고 법조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 문제의 박병곤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삭제를 한 것이다. 예, 박병곤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없앤 뒤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셈이다. 예, 그러니까 참 예, 자신의 정치색이 원래부터 뚜렷했단다다가 도저히 자기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던 것이죠. 예, 이 정진석 사건을 선고를 한 다음 날 10일부터 휴가를 갔습니다. 이 박병곤이. 예, 휴가를 갔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거 징역 6개월에 처한다라고 선고를 하면은 분명히 아주 쇼킹한 그런 판결로 굉장히 떠들썩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피해 있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 10일부터 휴가를 갔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 판사도 물론 뭐 당연히 총선이면 총선, 대선이면 대선 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글쎄요. 이 재판에도 정치색을 드러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어느 판사가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판사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판사냐에 따라서 형량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뭐 무죄, 유무죄도 왔다 갔다 하고 형량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게 비일비재하면은 누가 판사의 이 판결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수긍을 하겠습니까? 예. 최소한도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에는 객관적인 자기의 정치 성향은 완전히 사라지게 한 다음에 오직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모든 죄는 법정에 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만 죄를 처하겠고요. 아무리 우리가 저놈은 정말 아주 죽을 죄를 저렇게 졌네라고 해도 그 죄가 법전에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면은 그거는 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아주 큰 테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얄밉고 아무리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해당 제목이 죄형 법정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통상 사자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은 저렇게 벌금형에 처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로 돼 있는데 바로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예, 이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정치 판사 또 나타나셨네라고 그렇게 지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 문 대통령께 전북 도민이 드리는 글. 네 번째 이슈 칼럼인데요. 칼럼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도 그렇습니다. 이 새만금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볼 만한, 바로 제가 한 2주 전에 군산대학교 이양승 교수의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이른바 호남, 이 민주당이 독식한 호남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글쎄요, 엊그저께 또 관련된 후속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소개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 칼럼 내용이 다 옳으니까 우리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게 아니죠. 가장 도발적이고 가장 논쟁적인,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그 내용 틀렸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가장 논쟁적인 그런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양승 군산대, 그러니까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출신이고 지금도 군산에 사는 이 교수가 바로 전북 도민이 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칼럼을 저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각하 잼버리를 위한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울컥하지만 동방예의지국 백성으로 전직 대통령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적겠습니다.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북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친히 글호를 내주셔 그 은공이 하여와 같고 어려운 말을 잘 못하는데 대통령께 처음 써보는 글이라 최대한 격식을 갖추느라 횡설수설 증언부언하지만 어차피 제 글을 읽으실 것 같지 않으므로 그냥 편한 대로 적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 전라북도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방자치 자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민주당은 모른다고 잡아떼지만 솔직히 부끄러움은 전라북도 도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댓글들을 보노라면 솔직히 쪽팔립니다. 방송용어로는 적합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여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는데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쪽팔린다는 얘기를 많이 썼군요. 쪽팔립니다.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저의 고향 전라북도가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에 한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여러 번 나옵니다. 쪽팔리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토박이입니다. 이 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바쁘실 텐데 전라북도 지역 경제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그렇지만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신 전라북도 지역 경제, 그 지역 경제의 축은 군산, GM대우,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그 두 개의 기업들이 거의 동시에 문을 닫고 이 지역 경제는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그 걱정을 재임 시절에 해 주셨다면 지역고를 아십니까? 지방에서 상경에 지하 새빵, 옥탑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지옥고, 지하 새빵,
옥탑방, 고시원, 이걸 이제 지옥고라고 하죠. 예, 우리 젊은 층들의 애환을 잘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옥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주거 형태를 지옥고라고 하더군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지옥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난이 자랑은 아니지만 지방 흑수저들의 삶을 아시는지요? 한때 이 군산 지역에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청년들은 알바자리도 없어 머나먼 서울까지 노가다 뛰러 올라가고 지옥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지옥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이 지역 절대 권력인 민주당이 이 지역에 도대체 뭘 해줬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실 겁니까? 그러다 선거할 때쯤 되면 동네 여기저기 일어나게 현수막들이 걸리더군요. 지금 전라북도 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한다고 전라북도 도민들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이없고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니 탓 내 탓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지방자치가 맞다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 이 지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전라북도 민주당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몇십 년 동안을 선거 때마다 그렇게 묻지마식으로 지지를 보내왔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이 지역 불쌍한 백성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유치 당시에 현직이셨던 문재인 님께서 새만금 미스테리의 모든 내막을 알고 계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일인지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사과까지 하시도록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전라북도를 대신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별로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이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합니다. PS 즉 추신 마지막에 쓰는 거 있죠. 각하 잼버리를 위한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일부러 끝에 한 줄을 추신으로 썼습니다. 예, 각하 문재인 각하죠. 잼버리를 위한 그 돈은 그 많은 돈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글에 부분적으로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왜 전라북도가 책임이야? 윤 대통령 책임이지라고 하시는 분도 뭐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50년 동안 고착화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민주당 독식을 한 전라북도 지방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만 가동이 돼서 바로 우리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 1171억 운영비 중에서 300억밖에 지금 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오늘 고강도 감사 착수한 데에 의해서 반드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이것을 엄벌해서 색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더 강조를 드립니다. 예, 보안관님, 서칼리님 가서 각하 조사 열심히 받아라. 예. 네, 박근혜 대통령 4개월 만에 공식 외출을 두고 많은 지금 정치권 여의도 이 정치판에서 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구미의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아마 활동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가 8.15 물론 뭐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이 보수 우파 집회가 열렸습니다만은 8.15 때 흉탄에 맞아서 고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셨죠. 네, 제가 생생합니다. 그때 친구들과 뭐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TV에서 빵빵 총소리와 함께 그 당시에 피스톨 박이라고 하는 박종규, 그렇죠? 박종규 피스톨 박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를 하고 이런 자세로,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단상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대신 옆에 문생왕이 쏜 그 흉탄에 유경수 여사가 가슴에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 그 장면이 저도 생생합니다. 네, 바로 8월 15일 였죠. 그러니까 모친의 기일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모친의 기일에 아버지의 생가인 구미
예, 방문을 한 걸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데 상당한 건강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저 가운데에 박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늘 언제나 그렇듯이 저렇게 수행을 하고 저 생가를 보여주는데 많은 또 시민들이 같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중정치 이거는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악수 저렇게 악수를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좀 이렇게 뭡니까 새색시처럼 좀 미소를 짓죠. 예, 그 옆에는 선글라스 낀 여성 변호원들이 에워싸고 있고요. 네, 박 대통령님 악수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살포시 웃는 모습도 있고 예, 여기에 구미생가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위패가 모신 그런 생가에 저렇게 예, 향을 피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글쎄요. 상당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본 거는 예, 무릎 수술을 받아서 또 무릎과 허리 수술이 받아서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데 어제는 이 분양을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서까지 직접 그 운동화 끈을 매더군요. 그러니까 허리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리에 이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허리를 굽힐 수가 없는데 어제는 분양을 하고 직접 이렇게 운동화 끈을 허리를 숙이면서 하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저는 그거를 주목을 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게 다 낫구나 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죠. 전체적으로 기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어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완전 그 이전처럼 정상으로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이 거동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나갈 때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이 제대로 잘 켜져 있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잘 켜져 있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특히 새로 오신 도희 스패너님을 비롯해서 오늘 명스패너님, 아시아 최고의 명스패너님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감사의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포레스님, 개코딱지님, 개코딱지님,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 사실상 주인공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